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앙 부서를 말한다면 예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관련된 정부 관공서가 어떤 거냐 하면 줄여서 과기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우리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가경찰이 되죠. 그 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경찰이고, 그러나 또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지방자치죠. 그러나 우편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편 업무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객관식 형태를 많이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는 건가 하고 매 지문 하나하나의 키포인트, 그 다음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함정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편 사업 총론에서 우편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우편과 관련돼서 좁게 보는 경우가 있고 넓게 보는 경우가 있죠. 좁게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넓게 보는 것은 광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넓을 광자. 그래서 광의 개념 또는 협의의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좁게 본다면은 우리 우편과 관련돼서 우정사업본부가 그죠? 책임지고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좀 넓게 우리 우편 하면은 그것은 우편 관서, 모든 우편 관서에서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는 그러한 업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하면 우정사업본부에 한정되는 거고, 넓은 의미하면 우편 관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우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서비스죠. 서비스지만은 이것이 이제 국가 사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우편에 관련된 특색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사무라고 하면은 그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우편은 민간에서 추구하는 이윤보다도 공익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편리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공익성,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3번 우편은 중요 통신수단 하나다. 그 다음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소포 같은 거라든가 편지 같은 거, 어떤 물건 같은 거, 택배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화라든가 정보, 전신,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전달이지만은 어떤 물건 등을 전달하는 것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전기통신과 구별된다.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우편 사업은 바로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하나의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부 기업. 이것이 이제 국가 사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이죠. 그래서 정부 기업, 정부가 경영하는 기업을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예산이 아니고 바로 특별 회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수입 지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에서는. 그런데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처리해봐라. 니네들 수지, 수입과 지출, 그걸로 인해서 한번 니네들 운영해봐라 하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 회계로 보는 거죠. 일반 국가 예산과 똑같겠지만 특별히 바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체제를 독립채산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 앞서 얘기했지만은 공익성, 그렇지만은 약간의 이윤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계상의 기업성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익성만 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성만 또 추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 경영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 봉사도 할 겸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도 챙길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편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어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분류하고 받고 그다음에 수취인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그 집회원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죠,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국가라 하더라도 거의 전자통신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어차피 물건이라든가 서신 같은 것, 문서 같은 거, 그죠? 전기로 보내지 못하고 전자로 보내지 못한 그런 형태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편이라는 제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자,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다음 우편의 이용관계. 자, 우리가 아무리 국가가 운영한 거라 하더라도 자, 이 우편, 자, 우편. 자, 우리가 우편 요금 내고 우편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국가가. 근데 국가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자, 우리 국민과의 관계에서 자, 우리 국민이 돈을 내고 국가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법관계. 이 사법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순전히 사적인 관계라 이거죠. 이 사자가 여기 갠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이제 사법관계는 그죠? 재판이잖아요. 재판.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법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법관계가 바로 사적인 거죠. 그래서 분쟁이 붙으면은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하고 서로 금전 또 매매 물건 사고 팔고 하면은 사법관계라고 얘기한다. 이 반대말은 바로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법관계. 이 공법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붙으면은 바로 이제 그 무시무시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자, 우편과 관련된 것, 전기, 수도, 가스, 그죠? 전기, 우편, 철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것을 우리는 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관계, 자, 분쟁 붙으면은 민사소송이다. 그래서 혹시나 공법관계라고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그다음에 수침, 그다음에 뭐 발송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 이용 계약 성립 시기가 있죠.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자, 우체국 창구 가서 우리가 접수하잖아요. 접수하면은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거죠. 우체통 같은 경우는 바로 넣으면은 바로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방문 접수, 또 집회원이 방문 접수한 경우 그때는 딱 받고 영수증 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 계약의 이용 시기가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접수, 그 다음에 통에 넣을 때, 그 다음에 영수증 교부. 자,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경영 주체.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편 사업은 국가가 그죠? 경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했던 과기정,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무 더 약칭해서 과기정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 장관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우편 서비스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일을 갖다 기하는 것이지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각 지자체별로 해버리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은 경상남도에서만 운영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따로 맡겨버리면은
그럼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서로 자기들 지자체 조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편 업무법을 따로 만들어버리면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편 업무는 그죠? 국가에서 가난해서 정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면은 그만큼 우편 서비스가 상당히 활력소가 있고 신속성이 있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자체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도 우편에 관련된 것은 바로 국가가 독점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가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영 주체에서 있고, 그다음에 서신 독점권이 있죠. 자, 서신 독점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서신을 갖다가 보내고 하고 하는 것은 우체국. 자, 다시 말해서 국가가 독점한다 이거죠. 독점한다 이거죠. 타인을 위한 서신을 송단,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한테 맡기라 이거지. 단 이것은 가능해. 돈을 안 받고 업으로 하지 않고 야, 이 서류를 네가 좀 전달해 줘라 라고 친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친구한테까지 맡기는 것 갖다가 못하고 국가한테 맡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심부름 시키는 거 이런 거. 근데 이건 업이 아니잖아요. 이 업이란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국가만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업으로 하지 못한다. 자, 이 지문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거 있죠. 신문이라든가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서적이라든가 상품 안내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국가가 다 하겠다, 니들 손 못 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점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서신이죠. 편지 같은 거, 이 서신은 의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뭡니까요? 문서가 되겠죠. 문자, 기호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렇지만 책자라든가 상품 앞서 얘기했던 거, 자 전기 간행물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서신 독점권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자, 요 분야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제외되는 것을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법을 공부할 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 최고법이 헌법이죠.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당연히 국회의원, 의회가 만든 것이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헌법은 당연히 국민투표에서 만들어진 게 헌법이죠. 헌법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국회의원이 모든 영역에 관해서 법을 다 만들 수 없죠. 아주 전문적인 거. 항공은 국토교통부가 많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에서 많이 알잖아요. 군과 관련된 것은 국방부에서 많이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행정부한테 위임을 해요. 야, 행정부 네가 한번 아주 자세한 부분 네가 만들어 봐라. 위임을 하면은 행정부가 법을 만들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 그 중에서 대통령 네가 만들어 봐라면 대통령이 만들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해요. 대통령령을 똑같은 말로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국무총리 네가 만들어 봐라 하면은 국무총리가 만들면은 우리는 이것을 총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관 네가 만들어 봐라 하고 위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행정안전부령, 국방부령, 환경부령, 이렇게 법무부령, 부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자세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걸 합쳐서 우리는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행정부가 만든 것이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정부 이렇게. 그래서 명령은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된다라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명령.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이 만들면은 규칙이죠. 시행규칙.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하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하면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죠. 그다음 이거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면은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이 만들면은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원시장 규칙, 창원시 의회 조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말로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때문에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령.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법의 이제 위계 질서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법률하면 뒤가 법이죠. 뒤가 법으로 끝나면 국회의원이 만든 거고, 시행령은 법보다 한 끗발 더 아래죠.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 낮고 당연히 법보다 낮는 거죠.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편법, 시행령, 그 다음에 무슨 시행규칙이 된 거죠. 당연히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것이다. 총리령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냥 부령, 대통령령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것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부분까지 간단히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은 국회의원이 아주 긴급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야, 이 법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굳이 만든 것이 또 특별법이 있는 거죠. 역시 특별법도 법입니다.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뒤가 법으로 끝나면은 그 법이 뭐 특별법이든 무슨 법이든 묻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명령에 위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에 관련된 법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우편법, 그죠? 첫 번째 우편법.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정 사업 운영하는 특례법. 특례법도 법률입니다. 특별법, 특례법 다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법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다 이거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우편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 우편법.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련된 법률, 뭐죠? 창구 위탁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기준했을 때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 그죠? 그래서 이 순서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것을 기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국제법규가 있죠. 자, UPU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다 합니다. 만국 우편 연합이라 해가지고 조약 뒤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APU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있죠. 아시아 태평양 이것도 뒤에서 다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써 있고 그 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없죠. 그다음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특급 우편 국제 특급 우편을 EM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자, 이 부분도 뒤에서 언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 보호 규정. 자, 우리가 이제 우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우편 업무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보다도 약간 특혜를 줘야 돼요. 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죠? 많이 보호해 줘야 돼. 보호. 우편 업무잖아요.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이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할 건가? 먼저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우편 간서가 그래서 항공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일반 버스라든가 뭐 이런데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려고 하면은 그런 교통기관은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이 바로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력 청구권이라고 있는 거죠. 자,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 자, 이런 사람들은 자, 뭐 사고가 났다 이 말이야.
빨리 이 우편물을 보내야 돼. 그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도움을 받으면 적정한 보수를 갖다 청구를 시켜줘. 도움을 준 사람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자, 그다음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례청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에 어떤 우편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운송인이 우편 관서 외에 이제 우편 관서가 이제 업무가 마비되거나 이렇게 업무를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기관 직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때 조례청권. 자, 그러면 운송원이 이 조력을 청구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이것은 대상이 없어요. 주의가 되겠죠. 주변의 모든. 근데 이제 국가 비상사태 때 조례청권은 우편 관서 외 기관과 직원에게 요청하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교통수단이나 그 밖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객체가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자, 운송원. 자, 다시 말해서 편지라든가 서신 갖다가 배달하러 갔는데 어차피 그 길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집, 남의 토지, 타인의 주거 이런 공간을 지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피해를 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행,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당연히. 그 다음 통행료 면제.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중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 다리, 도선장 등을 지날 때 통행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당연히 이런 것은 국가 업무니까 그런 것은 면제를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공물이지만은 이 부분이 위임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그런 위임관계에 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경우는 보상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는 우편 관서에서 우편 관서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도로, 다리, 도선장, 그죠? 이런 부분은 지날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국가 업무니까. 국가가 국가 시설물 쓴다는데 돈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고요. 도로, 다리, 도선장 이것을 공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로 영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당연히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도선 요구권, 선박, 배편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도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이제 도선과 관련돼서 이 부분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면은 역시 우편 관세의 보상을 청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편 사업을 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약간의 피해가 나면은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보상은 누구한테 달라는 거야? 집배원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편 관세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배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어느 분야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우편도 예외는 아니죠. 서신도 다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우편 업무 전용 물건 압류 금지.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 그러니까 우편과 관련된 그런 물건은 압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 발송할 때 그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압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갖다가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부가 면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그렇죠? 그것은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지금 압류가 금지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가 된다. 이렇게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과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거나 또 자초되거나 이런 경우는 배가 침몰한단 말이야. 배 무게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배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버리자. 배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릴 때 우편물은 이것은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편물과
우편 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투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면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그죠? 화물을 버려야 하는 경우 바다에다 투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편물은 면제가 된다. 우편물 압류 거부권. 검찰에서 자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우편 관세에서 운송 주기나 발송 준비를 이미 마친 우편물 이미 마쳐버린 거죠. 마친 그 우편물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우편물의 압류가 거부된 건 아니죠. 판사의 영장에 관해서 무조건 압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운송 중이거나 그러면 발송을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은 압류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왜? 국가 업무가 수행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럼 도착해가지고 수취인이 받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압류를 하면 모를까. 이미 운송 중에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발송 준비를 마친 경우 이 두 가지를 말한 것이지 모든 우편물을 갖다가 압류 거부한다 이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우편물 우선 검역권, 검역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제한 능력자, 우리 미성년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 이런 사람들이 보낸 거 특히 이런 사람들은 거래를 못한 거죠. 즉 법률행위를 못해요. 법률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못한다 이거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한테 약간 그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어떤 택배라든가 우편물을 보냈다. 그럼 그것도 거래행위, 즉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이것도 효력이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그것은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 민법하고 또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서신 독점권. 앞서 얘기했지만은 국가기 아닌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수록 법이 보장했죠. 서신 독점권의 범위는 그 서신 같은 것은 350g 이하입니다. 그램. 통상 우편용의 10배 이하인 서신. 그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자, 이런 것을 말한 거죠. 자, 이것이 서신 독점의 범위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 우편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거죠. 또 관리도 편하고 또 국가가 또 수입도 창출하고. 자, 근데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었죠. 어떤 거냐? 이 부분이 좀 까다롭죠. 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신에서 제외된 분야가 있다. 자, 우편법 시행령이죠. 시행령을 똑같은 말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자 서신이 아닌 경우가 있죠. 쉽게 말해서 서신이라면 국가가 독점권을 갖는데 서신이 아니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독점권이 없죠. 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일반인이 서로 보내도 된다 이 말이야. 국가만이 서신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첫 번째, 신문. 신문을 국가가 보내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문 하나. 두 번째,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 그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책을 구독해서 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쉬운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충족하는 서적이란 말이죠.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48페이지 이상 가는 책자가 인쇄돼 가지고 또 출판사라든가 발행인이 표시가 돼야 돼. 그다음에 쪽수가 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표지를 갖다가 제외하는 겁니다. 뚜껑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것은 48페이지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그죠? 자, 인쇄 이런 것이 하나만 있으면 돼. 명칭중 어디에서 출판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쪽수가 표시돼야 돼. 그러니까 48페이지 이상이면서
발행인, 그렇죠? 발행인 등 뭐 출판사. 그다음에 쪽수. 자, 요거죠. 그래서 48 발쪽. 48 발쪽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상품무 16쪽 이상 표지. 상품을 갖다 선전 안내하는 건데 이것은 16페이지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표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6 상품 안내서, 16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이제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첨부 서류나 송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끼리 주고받는 문서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해야 하는 상업용 서류. 각 회사에서 회사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12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상업용 서류. 그래서 12시간 상업용 서류. 이런 것들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죠? 표지를 갖다가 제외하고 이것은 표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48 발쪽 16 상품 12시간 이내 상업용 서류.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 나오겠죠. 요것. 그 다음에 요 분야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제 2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